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자, 한 주가 밝았는데 그만해. 한 주가 밝았어요. 네. 뻔한 인트로. 오늘은 네. 어떤 뻔한 인트로를 해볼까? 식곤증이 문제라죠? 그런 거. 아니야, 식곤증이 오실 타이밍은 아니지. 아, 아직. 그렇지. 날씨가 추워가지고 요즘엔 식곤증이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새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그만해! 한 해 마무리들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새해 계획 혹시 세운 거 있어요? 중국어. 하프 마라톤. 나는 그냥 매년 나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슬램덩크 중국어판 옛날에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샀잖아요. 그거를 한지를 샀어요. 드디어 오. 받았습니다. 오, 정말. 그래서 침대 밑에 3권씩 놔두고 매일 한두 권씩 보고 잡니다. 자기 전에. 오. 네. 야, 다시 그럼 중국어가 약간 리바이벌 중국어 되겠네. 재활 프로젝트 그러네. 시작했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오빠 생각으로 네. 40대가 넘은 남자분이라서 이건 물리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오빠가 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별적으로 봐도 오빠는 아닌데. 그쵸. 네. 그런데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김 선생께서 먼저 사연을 소개해 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어떤 느낌일지 사실 겪어보지도 상상하기도 힘든 느낌인데 김 선생님은 약간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떤 들고. 느낌입니까? 이게 네. 이혼을 한 번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는 나는 결혼했을 때나 이혼했을 때나 이혼한 뒤나 이게 아무런 부끄럼도 없었다 라고 살아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혼의 과정이 본인에게 깊은 어떤 상처나 또는 내가 어쨌건 인생에 실수를 한 건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깊이 속에 침잠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인데 아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 가가지고 신랑 신부 옆에 친구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태다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야, 넌 재혼이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없어졌던 사라진 줄 알았던 그 깊은 상처와 감정이 훅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치, 상처가 없었다면 네, 그걸 네.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을 수 있겠죠.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화가 나고. 아니 내가 지금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 사실 이게 그냥 술자리였다.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다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고 넘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대학교 선배 형을 축하해주러 간 자리인데 네. 거기서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더 그쵸.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네. 그런 거 아닌가? 이 47살 먹은 선배 형, 신랑 또 물론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네. 업된 마음에 그냥 농담이 세게 나간 거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는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을 좀 격하게 공감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누구나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툭 뱉었는데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는 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툭 던지는 게 도덕적으로나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김프로가 오다리인데 그 오다리를 얘기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굉장한 큰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쵸? 나한테는 오다리가 큰 상처여서 네네. 오다리를 지적을 받았을 때 막 하늘이 무너지거나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그러지는 있죠. 않습니다만. 네네. 근데 그런 거라면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람이 지적한 거는 이혼이라는 거를 굉장히 죄악시하거나 뭐 이게 굉장히 흠결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쵸. 그 포인트가 있죠. 이거는 하자가 있다고 말한 이거는 거니까.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될 포인트여서 네. 맞네. 이거를 맞네.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뭔가 예민해가지고 잘못한 것처럼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이건 얘기를 한 놈이 나쁜 놈이다. 맞아요.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47에 결혼하겠지. 그래. 그렇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이 네. 없는 거야. 그리고 돌싱 될 수도 있어.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없고 그래. 이렇게 뭔가를 배려하지 않고 그 자기하고 굉장히 오래된 지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할 정도면
이 답을 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어떤 메시지인가를 차치하고라도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건 툭 건드려질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보고 나니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틀려먹은 메시지야. 친구들 모여있는 결혼식장에서 모여있는 자리에서 넌 재혼이잖아는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대놓고 사람을 되게 무시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 더불어 아까 김프로 얘기한 것처럼 넌 재혼이잖아라는 말을 어느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나 하든 재혼 이꼴 어떤 마이너스 요소라고 지금 상정해 놓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이 틀려먹은 생각 아닌가? 이런 것까지. 그럼요. 사람이 좋은지를 보고 사람이 괜찮으면 어때요? 아니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속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갔다 왔는데 사람 진짜 괜찮다. 한번 만나볼 테냐? 물어봐서 선택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지. 아예 생각 없는 짓입니다. 이건 오빠 생각으로 보내시긴 했지만 사실은 약간 빠딱감이야. 빠딴데 이거 빠딴데. 예. 즉석 빠따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이건 무슨 빠따를 드려야 됩니까? 정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전통 결혼하면 네네. 당일날 신랑이 발바닥을 맞지 않습니까? 뭐 그런 네. 거. 그렇지. 보통 발바닥을 뭘로 때리나요? 저 무슨 방망이를 뭐 그치. 이 다듬이 뭐 이런 방망이를 때리지 않나요? 그렇지. 그거 얇은 다듬이 방망이로 때리잖아요. 네. 그렇지. 요거를 곡괭이로. 곡괭이 자루로. 네, 곡괭이 자루로 치자. 곡괭이 자루로 발바닥을. 네. 근데 저는 그런 빠따는 그것도 각 잡고. 본인이 굉장히 셀러브레이션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본인이 의미화. 드디어 한다 나도. 나도 발바닥 맞는다. 47에 결혼하니까. 발바닥이 부서지는데도 그래도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하면서 맞을 것 같아. 저는 이러면서. 이분을 신부 하객들을 모아놓고 거꾸로 매단 다음에 바지를 벗깁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상대방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 그럼. 똑같은 거지. 그럼. 신부 하객들 앞에서. 그럼. 맞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럼 나 하나만 뭐 해도 돼? 시각적 충격 주는 거 좋은데, 난 아무래도 근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네. 니킥 한 방 치고, 니킥 한 방 치고 매달자. 니킥의 정확한 가격 부위는 어딘가요? 로블로성 짙은 낭심 가격. 실려가시겠는데요? 그래요. 네. 넌 부었잖아! 그러면서. 몇 마디 더 치고 싶은데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네. 기운 내십시오. 네. 기운 내시고 뭐 하여튼 잊어버리세요. 별로 상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선배도 아니고 형도 아니야, 그냥. 네. 낭심 가격 당하고 매달린 어떤 남자야, 그냥. 네. 그렇게 나중에 생각하시고. 돌싱이 되면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때 그런 건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한가하지 말하면 안 되지. 참. 자, 오늘 이 슬픈 사연을 보내주신 40대 우리 돌싱남께 네. 뭐가 있겠습니까 또? 술친구이지. 네. 너무 뻔하지만 너무 딱 맞는. 이거만 한 거 없어. 그럼. 네.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하여튼 좀 잊어버리시고요. 네. 본인이 잘못하신 거 전혀 없고 네. 본인이 이상하게 느끼실 거 없으니까 맞아요. 울지 마십시오 이제. 네. 뭐 그렇다고 매일 우시는 분이시겠어요? 그러니까 휴지 반로를 썼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막 모습이 그려지면서 저 참 저렇게 왜 저런 말을 해가지고 그 이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쓰럽네요. 그러네요. 자 아무튼 기운 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는데 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MBC가 많이 돌아갔잖아요. 네. 정상화되고 이제 고생하시던 분들이 많이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싸워오셨는가. 왜냐면 저희가 몇몇 분들한테 MBC 정상화되는 1년의 과정, 최근에 한 2, 3주 하면서 김프로쇼에서 했던 MBC PD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셨던 방송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들었어요, 제가.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업로드되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번잡스럽습니다. 네네. 찾다 포기야. 네. 모셔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기로 했어요. 네. 네. 모든 구성원들이 다 보이든 분들 아닌 분들 역할을 나눠서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를 한 건데 네. 이거를 마치 전면에 나섰던 분들이 다 받아가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 힘겹게 싸우고 계신 분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녹음할 때 이런 게 금방 올 거라고 물론 희망을 하고 싸우기는 했지만 네네. 야 이게 진짜로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좀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실한 건 희망을 품고 계속 투쟁을 하셨던 건 확실하지만 전혀
이걸 미리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사장이 되겠다. 이런 말을 안 하셨는데 사장이 돼버리셨잖아요. 그치. 네. 그분 목소리를 또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함께 드네. 분투했던 네. 기억들에 대해서 이제 올해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들으면서 추억하는 것도 좋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아직 열심히 싸우고 계신 KBS 분들을 모셔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네. 네. 오늘은 MBC 옛날 힘겹게 싸우던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사는 문지훈입니다. 최승호 감독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MBC 얘기만 한번 좀 모셔가지고 좀 듣자. 네.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뭐 자기 일 아니니까. 그 얘기를 좀 소상하게 네. 옛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고 네. 뭐 지금은 또 어떻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들으려고 모셨는데 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음. MB가 딱 당선된 다음에 음. 사무실 출근하면서 TV들이 켜 있잖아요. 각 채널별로 틀어져 있는데 MBC가 틀어져 있는 걸 보고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신경 안 끄냐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MBC 안 틀었어. 아예 안 틀었다. 네. 그 정도로 MBC를 싫어했어요. 음. 그리고 최시중을 갖다가 안 치면서 다른 루트로 듣기로는 최수중 씨가 돌아오면서 가장 큰 이제 미션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MBC를 작살내는 거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나는 할 수 있다. 키가 되는 게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노조만 작살내면 된다라는 걸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네. 거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예. 그 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MBC가 뭐, 보수적인 정치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MBC가 이제 자기네들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고, 진보적인 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MBC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히 그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네. PD수첩도 그랬고 MBC 뉴스 프로그램들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는데 어쨌든 그 당시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전혀 이제 데미지를 입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됐고 되고 난 뒤에는 뭐 공공연하게 그 당시에 여당에서 말하자면 MBC 손봐야 된다. 최시중 씨가 아마 그랬죠. 정명을 찾아줘야 된다. MBC를 뭐 민영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았죠. 많았는데 또 거기다가 들어서고 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 발표하면서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PD수첩에서 그 당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도 다 수입하는 걸로 쇠고기의 그 연령 제한을 다 풀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것이다. 해서 이제 PD수첩이 비판을 많이 했죠. 그 결과 영향을 좀 미쳐가지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이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PD수첩 그리고 MBC를 갈아 마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PD수첩에 그러면 근무하고 계셨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PD수첩을 떠나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죠. 어떤 거 하고 저는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 황우석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황우석 사건을 제가 이제 2005년에 취재해가지고 2005년 12월 15일 날 황우석 사건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줄기세포 조작됐다는 게 적나라하게 밝혀졌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사건은 밝혀졌지만 대중들이 이제 사건의 취재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도 그 취재를 했던 그리고 방송의 얼굴이었던 저는 좀 수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방송을 해도 계속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야, PD수첩이. 그래서 제가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저는 PD수첩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2008년 들어서 이제 PD수첩이 진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네.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어쨌든 이 MB가 취임하기 전부터 네. 본인 심기에 굉장히 불편한 보도들을 MBC가 연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음. 그걸로 단단히 삐져가지고 네. 어떻게든 내가 되면 손을 보리라 작정을 하고 들어와서 손을 볼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방통위원장에 앉히고 네. 그렇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08년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소고기 문제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문제 때문에 한바탕 명박산성이라고 불리는 예, 예. 막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MBC를 어떻게 망가뜨렸나요? 거기까지만 저희는 알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뭔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장이 엄기영 사장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원래 마음이 독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불의에 저항하고 항거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몇십 년 동안 일해온 일의 터전인 방송사를 갖다가 권력의 입맛대로 뭐 망치고 이럴 정도의 그런 양심 없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분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약간 어정쩡한 이렇게 상태를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슨 뭐 검사와 스폰서라든지 무슨 뭐 이런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일정 부분 그래도 그 양반이 있었을 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기획도 하고 네. 이랬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침내 방문진이라고 있습니다. 네.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MBC 이사회 같은 곳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MBC 사장을 뽑기도 하고 자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내려보낸 여권 이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마침내는 은경 사장을 쫓아내는 거죠. 박문진이 몇 명이죠? 9명입니다. 9명. 9명인데 6대 3으로 네. 6명을 이제 여권에서 마음대로 이제 꽂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여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현재도 사람이 6명인 거죠. 그렇죠. 지금도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지만은 임기가 그분들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됐던 이사들이 임기가 여전히 내년 8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박근혜 이사들이 6명이 굉장히 우월적으로 지금 MBC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재철 사장이 들어오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를 좀 들었어요. 김재철 사장이 오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예. 김재철이라는 분은 원래 MBC의 그 누구도 네. 사장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상상도 안 했던 그런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뭐 MBC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면 자기 부국장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자기는 출세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분이 이제 뭐 과거에 기자로서 무슨 뭐 대단히 유능한 기자는 아니었고 네. 사람이 좀 뭐랄까 후배들하고 잘 지낸달까? 네. 예. 사람 좋은 사람 있잖아. 네. 친화력이 좀 좀 있으신 친화력도 거죠? 있고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주로 알려졌어요. 무난한 분이셨군요. 그렇죠. 무난하고 뭐. 네. 또 이분의 특징은 이제 주로 정치부에만 주로 출입을 했습니다. 출입을 했고 주로 이제 한나라당 쪽,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런 쪽으로만 이제 오랫동안 출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인맥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굉장히 MBC에서는 가장 잘 아는 그런 이제 기자였고 예를 들자면 뭐 김재철 전 사장의 상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찾아오셔가지고 1시간을 머물다가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충청북도에서 이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네. 충청북도에서 업무 보고를 하면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업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업무 보고를 우리 목격자에 의하면 김재철 사장이 업무 보고를 하더라. 당시에 직책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당시 청주 MBC 사장. 청주 MBC 사장 언론사인데 네. 아니 이분이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서 도지사가 업무 보고를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업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드디어는 MBC 사장으로 오게 된 거죠. 이제 이분이 사장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이제 쳐내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PD들 기자들을 인사가 시작됐다고. 그렇죠. 그때부터. 네. 네. 간부들 우선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간부, 네. 그다음에 지방서 사장 인사 네. 그런 것부터 했는데 이분이 자기 인사를 봐라. 인사로 보여주겠다. 내가 낙하산이 아니라는 거를.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인사를 이상하게 하면은 MBC 사원들이 나를 돌에 매달아 가지고 한강에 던지세요. 네. 이렇게까지 장담을 하고 난 뒤에 인사를 했는데 네. 그 인사가 아주 기절초풍할 만큼 굉장히 이제 너무 편향적인 그런 인사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입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완전 꼴통들. 네. 우리가 이제 선배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방으로 쫙 내려보내고 사장으로. 지방사장으로 쫙 내려보내고 간부들에도 쫙 앉히고 네. 뭐 좀 괜찮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쫓아내고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김우룡 네. 이사장이 신동아에 이제 인터뷰를 하죠. 조인트 사건. 그렇죠. 네. 조인트. 네. 김지철 사장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네. 큰 집이라고. 큰 집. 네. 조인트를 맡고 한 인사였다. 네. 그래서 그 인사로 MBC의 좌빨의 한 80%는 청소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근본적으로 MBC 구성원들과 김재철 씨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거지. 거기서. 그래서 그런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MBC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원들이. 이제 파업을 했죠. 파업을 하고 그때 39일 동안 파업을 해가지고 위원장하고 또 한 명 더 해서 2명이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징계받고요.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하필이면 천안함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묻히는 거지. 네. 네. 사실은 뭐 많이 알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 끝에 결국은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네. 패배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 김재철 씨가 일사천리로 굉장히 빨리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 이제 좌지우지하고 막 이랬던 상황이 계속 벌어졌죠. 그 뒤에 이제 저를 PD수첩에서 쫓아냈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39일 파업 이후에,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2012년 초에는 MBC 노동조합이 드디어 이제 대대적인 오랫동안의 파업에 들어갑니다. 170일 동안. 네. 거의 3-4달 했던 거 네, 그런 네. 기억. 4달이 뭐야? 더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왜냐면 제가 무한도전 팬인데 무한도전이 안 나온 그 날수를 계속 해가면서 언제 나오나 보고 있었거든요. 예. 6개월이 가까이 네. 됐습니다. 네. 170일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워낙 그 이전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끝장 파업이다. 완전히 이제 배수진을 치고 네.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 실패했죠. 실패를 했던 뭐 근데 이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방송사 구성원들의 어떤 뭐 저항만으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방송사가 전적으로 정치권의 영향력 하에 있고 대통령이 이제 방송사 사장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네. 김지철 사장이 나가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김지철 사장을 내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거든요. 네. 김재철이 있어야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르고 하는데 김재철이 도움을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업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뭐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끝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밀어붙인 거고 네. 또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파업을 오래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뭐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 측에서 메신저가 왔죠. 그때 온 사람이 이제 이상돈 그 당시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박근혜 씨의 이제 메시지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이고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그렇죠. 네,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갖고 와가지고 뭐 몇 차례 우리하고 이제 그쪽하고 이제 오간 것 같아요. 그 당시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만약에 이제 파업을 풀면은 그 이후에 곧 박문진 이사진이 다 교체되게 돼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네. 그럼 이제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됐을 때 사람들을 제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김재철 씨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한테 줬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 당시 비슷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이 박문진 이사들 임명하는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요, 원래. 두 군데서 그런 메시지를 줬으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박근혜와 형식적이고 명분적인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이 두 곳에서 똑같이 파업을 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으니 그래도 이 문제 해결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 당시에 파업을 풀었죠. 파업을 풀었는데 역시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박근혜라고 생각했는데 최순실이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전갈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당시 결정이라는 게 참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실 6개월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뭐 아마
아르바이트 안 했던 우리 조합원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아, 제가 네. 밥 사고 술 많이 샀거든요. 그랬어요? 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파업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이제 네. 급여가 나오지 네, 않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실질적인 고통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다른 무슨 뭐 큰 희망이나 네. 비전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곳과 그래도 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양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믿으셨군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견이 강했죠. 네. 아. 왜냐면 그때 또 대대적으로 막 관심이 국민들이 많이 있고 이랬으면 차라리 힘을 내서 했을 텐데 네. 시청률이 비슷했어요. 크게 차이가 뉴스 같은 경우는 한참 지지할 때는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막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기자들도. 네. 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지를 안 받았는데 군영할 때랑 비슷해. 약간 이러니까 위에서는 더 기고만장한 거지. 그거 봐. 사람 아무나 넣어도 뭐 크게 차이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버티기 들어가니까 밑에서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두 번에 걸친 파업이 실패를 하고 박근혜 정부를 맞았지 않습니까? 네. MBC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김재철 씨가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쫓겨났습니다.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네. 됐는데 해임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물론 뭐 비슷하지 않겠느냐 해도 그래도 이 김재철이 더 이상 없으니까 네. 나름대로는 이제 희망을 좀 가졌었죠. 잠깐 동안. 근데 역시 똑같아지더라고요. 똑같아지고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더 독했던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네. 안광환 사장. 안광환 사장이라는 사람은 김재철 사장 밑에서 부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PD예요. 네. 부사장이 원래 이제 인사위원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하면은 이제 주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뭐 김재철 씨가 아마 시킨 대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그 수백 명을 징계를 했죠. 징계를 하고 피를 묻힌 그 사람이 2차 학살이네요. 결국은 네. 사장이 되더군요. 네. 그 원래 이제 안광환이 되기 전에 잠깐 동안 김종국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기자 출신이고, 근데 김종국 사장은 말하자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말하자면 안광환 씨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충성심을 갖고 있었던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청와대가 약간 좀 이렇게 취임 초기에 약간 어리버리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사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청와대하고 무슨 큰 아주 튼튼한 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되고 난 뒤부터는 청와대하고 잘 지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약간 실수했던 게 배현진 씨라고 있는데 아나운서 배현진 씨. 아나운서 네. 배현진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양치대첩의 주인공. 양치대첩. 그렇죠. 배현진 씨가 2012년도 파업 와중에 중간에 나왔죠. 중간에 이제 그 총선 이후에 들어갔어요. 네. 총선 이후에. 총선 결과가 안 좋아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총선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복귀하는 총선 딱 이후에 이제 복귀들을 하더라고요. 네. 복귀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노조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상처를 줬던 그런 인물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 권력층하고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쁨을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앵커를 계속 했는데 이분이 앵커를 계속 하는 게 MBC 뉴스의 이미지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판단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김종국 사장이. 그래서 맞아요. 중간에 바뀌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어떤 그 야당 박문진의 야권 이사의 말에 따르면 김종국 사장이 자기한테 자기가 이거는 꼭 하겠다면서 배현진 아나운서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이건 꼭 하겠다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한번 한 적이 있대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몇 달 뒤에 배현진 아나운서를 교체를 하더라는 거죠. 네. 교체를 했는데 문제는 결국은 김종국 사장이 교체가 됐어요.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임기가 이제 맞으면 김재철 사장이 이제 갑자기 해임이 됐으니까 김재철 사장이 원래 3년 임기인데 갑자기 해임되고 남은 임기만 김종국 사장이 하고, 원래는 이제 이 잔여 임기를 채운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지죠. 그다음 임기 사장을 또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좀 주어지는데 이 연속성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을 잘라내고 안광환이라는 더 이제 강력한 충성을 다할 사람을 사장에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굉장히 배현진 씨가 앵커 자리에서 잘렸을 때
뭐 잘렸다기보다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친박들, 정권 실세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하는 않다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나왔었고. 근데 도대체 배현진 앵커가 뭘 그렇게 저도 본인이- 그게 궁금했어요. 잘렸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기엔 여성 앵커 중에 가장 긴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역사상 5년이 넘었던 본인이 것 무슨 같은데. 대단한 백이 있거나 네. 무슨 뭐 대단한 결정권자에서 그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네네. 도대체 배현진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모르겠어요. 왜 저는, 그러는 겁니까? 일종의 약간 그쪽에 약간 아이콘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그 세계에도 약간 의리 뭐 이런 거. 그 어려울 때 함께 해왔는 도와줬는데. 뭐 이런 거 우리가 돌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앵커를 교체한다는 게, 뭐 방송사 내부의 일종의 인사고, 예를 들어 배현진 씨를 MBC에서 퇴사시키는 것도 아니고, 앵커 자리를 교체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사장이 날아가다니, 이게 이해가 되게 안 됐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유도 또 있는지 모르지만 네. 지금 어쨌든 그 외부적으로 이야기되고 좀 많이 재밌게 비화됐던 스토리는 그 스토리고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김종국 사장이 쫓겨나고 난 뒤에 바로 다시 보란 듯이 앵커 자리에 복귀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언젠가 한번 물어보고 싶죠. 김종국 사장한테. 네. 약간 그 최규하 대통령 같은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안광한 사장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김장겸 사장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분이 한 전행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이제 김종국 사장 시절에는 약간 늦꿔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김재철 시절에 비지작 부서로 갔던 많은 PD 기자들 중에 일부 PD 기자들을 다시 이제 제작 부서로 되돌려 놓는 일들을 조금씩 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조금 했어. 조금 했는데 안광환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시 다 원복시켰군요. 다 원위치시키고 오히려 더 심하게 그 아이스링크 이런 데 보내버리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징계 건수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훨씬 심해졌죠. 그때가 그때군요. 왜냐면 제 친구가 제 네. 법조인인데 법조로 온 거예요. 이거 네가 어떻게 갔어? 그랬더니 자기도 영문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왔다는 거예요. 몇 달 있다, 예, 한 두세 달 있다가 잠깐 그랬던데. 다시 발령 나서 딴 데 갔어요. 교양 갔어요. 네. 아 그때가 그때군요. 네, 네. 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재철 사장이 딱 저기 해임이 됐단 말이에요. 네. 해임이 됐을 때 MBC 구성원들이 가졌던 느낌은 와 이게 환희의 성과를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네. 예. 뭐 어쨌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싸웠으니까. 예, 네. 싸웠던 인물이 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라디오에 코미디 프로 있잖아요. 밤 9시에 하던 그 최양락 최양락 씨의 네. 재밌는 라디오에서 환희의 성과를 틀었어. 네. 환희의 성과를 틀면서 배칠수 씨가 네. 그러니까 이명박 씨 흉내를 내면서 네, 흉내를 내면서 막 재밌게 얘기를 해요. 대통 퀴즈라고. 제 뭐 애청자였어요. 사장님이 나가셨습니다 하면서 사장이 나갔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케이. 근데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재밌게 이제 까불면서 이제 놀아요. 네. 김재철이라는 이름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김 사장이라고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거야. 그 멘트를 했을 때 그때 당시가 사장 자리가 비어 있었고 사장 나가서 해임됐으니까 네. 부사장이 안광환이었어. 안광환이었는데 깨알같이 복수를 한 거구나. 안광환이었는데 딱 그 다음 날 바로 담당 PD를 인사위원회 시켜버리고 처음에는 김종국 사장 시절에는 아마 정직 1개월 이렇게 됐을 텐데 나중에 안광환 사장 시절에는 오히려 정직을 더 줘요. 그분이 이제 우리 선배 여성 PD인데 오랫동안 또 어려움을 겪으시죠. 예. 야, 정말. 그러니까 안광환 씨가 이제 김종국 사장보다는 훨씬 독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30년 정도 이제 MBC랑 인연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보다 애착과 애정이 많으실 텐데 네. 저는 외부에서 이제 MBC를 지난 10년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는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는데 MBC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 집단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실제로 비즈니스를 해보면 그랬어요. 예능, 드라마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야 진짜 훌륭한 콘텐츠 회사다. MBC가 조금만 더 되면 BBC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방송을 만들었던 보석 같은 인재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잖아요. 네. 네. 그걸 바라보시는
느낌이 어떠실 것 같은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뭐 슬프죠, 뭐. 네. 사실 저는 이제 해고되고 난 뒤에 네. 그 뒤에 삶이라는 것이 다른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렵고 막 그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제 뉴스타파에 와서 네.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고 네. 심지어는 뭐 영화 감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즐거운 삶을 저 나름대로는 네. 치열하게 살면서 즐겁게 살았는데 딱 한 가지 네. MBC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런데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데 문제는 그걸 되살릴 수 있는 그 씨앗들이 또 다 빠져나가는 거야. 네. 그 빠져나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죠. 이번에도 뭐 여성 아나운서 한 분 또 김소영 아나운서. 나가셨는데 네. 김소영 아나운서 나가셨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너무 가슴 네. 아프죠. 예. 정말 보석 같은 인재들이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 근데 네. 저는 그래도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적인 단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 하나의 그 MBC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자율성의 문화랄까 네. 이런 문화가 만들어낸 어떤 그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잘 살려낸다면 그리고 또 좋은 인재를 또 그동안 많은 단절이 있었으니까 좋은 인재를 또 많이 뽑아가지고 네. 그런 문화 속에서 마음껏 자기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면은 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MBC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총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총수가 1부터 10까지 다 결정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MBC 특징은 구성원들 전부가 자기가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특징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주인이 아니게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그런 정신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네. 아주 빨리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프로쇼 2부는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저희가 방송을 하다가 즉흥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모시게 됐는데요. 막 던진 섭외 전화에. 그렇죠. 네. 저희가 이럴 때 낚이셨어요. 아니면, 네, 저희가 이럴 때 아니면 어디 공중파 PD 분들을 모시겠어요. 타이밍이 타이밍. 심지어 그래서- 공중파 PD한테 섭외를 시켰어요, 저희가. 신부를 시켰어요, 신부를. 그렇죠. 아이 뭐 그냥 찰떡같이 그 자리에서 해주시더라고요. MBC 라디오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는 김철영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영입니다. 아, 라디오구나. 아, 역시 이 노조에서 또 이 다져주신 김희주 PD님이 특별히 파이팅 넘치는 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도 어지간한 분을 능가하는 파이터라고, 권성민 PD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김철영 PD님은 2000년도에 MBC에 입사하셔가지고요, 책을 중간에 쓰셨어요. 뛰는 개가 행복하다라는 이제 신대철 씨하고 같이, 이제 음악에 관한 책도 쓰시고, 김미화 씨가 진행하던 이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시선 집중, 여성시대, 이런 이제 내노라 하는 시사 프로그램과 이렇게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하셨었고,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네, 제가 2012년 파업 끝나고 이제 주요 유배지를 전전합니다. 제가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 중에 하나인데 가슴의 훈장이라고 남들한테 얘기하고 사실 집에 와서 혼자 울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는데 신천교육대 그리고 경인지사 이런 주요 유배지들을 전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라디오국 돌아와서 다시 야간 MD 또 주간 MD 등등의 특이한 일들을 하다가 얻어 걸려서 이제 밤에 12시에 하는 음악 프로 푸른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별밤 같은 프로그램 하다가 다시 국 안에 있는 유배지를 다시 전전하다가 올해 2월부터 아침 9시에 하는 FM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를 하다가 바로 파업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내려왔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신천교육대가 뭔가요? 신천교육대는 2012년 저희가 170일 파업을 끝내고 파업의 주력이라고 사측에서 찍힌 자들이 집단으로 수용돼서 정신개조 훈련을 받은 장소인데요. 네. 그 장소가 이제 신천역 근처에 있는 MBC 아카데미, 저희 MBC의 자회사,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일종의 삼청교육대, 옛날에 1980년에 있었던 그 전두환 군사독재가 들어오고 나서 사회 악을 일소한다는 미명 아래
그 온갖 정치범들과 그리고 뭐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사훈련 시킨 것을 저희가 라임을 빗대어서 신천교육대라고 만든 곳이죠. 거기서 그러면 뭐 통나무 들기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사실 통나무 들기라도 했으면 저기 체력이라도 좋아졌을 텐데. 그렇죠. 그 신천교육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가장 기사화됐던 게 기자, PD, 아나운서, 최고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뭐 샌드위치 만들기 교육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 교육들이 꽤 많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죠. 당시 사측이 비난을 받고 그리고 신천교육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스스로 이제 자조도 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에 있는 혹시 회사에서 남아서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끼리는 그때 괜찮았다. 10시 출근해서 3시에 이거 어떻게 퇴근했다. 10시 출근, 3시 퇴근이었습니다. 괜찮았다. 월급 나오고요. 월급 나오고. 야. 그래서 일부 일부 저명한 아나운서 지금도 여전히 아나운서국으로 밖에서 쫓겨나 계신 어떤 선배께서는 이대로 정년까지 뭐 이런 말씀도 사실은 하긴 했었죠. 네. 사실은 나쁘진 않았다. 어쨌든 와 있는 사람 자체가 좀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어떤 각 부문에서 좀 빛나는 사람, 저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절대 그렇진 않았고, 저는 열등반이었는데, 약간 우등반에 속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나중에 점점 좋아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샌드위치 교육 이후에, 기사화 이후에, 그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저는 감동적인 강의도 하나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예, 이를테면, 서울시 건축가라는 타이틀로 하고 계시는 이제 승효상 선생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대사상가의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마치 이렇게 하면 이제 마치 세월이 좋아졌다고 이게 그때가 좋았느니 약간 이런 식으로 리마인딩 하게 되는 약간 바보스러운 그런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거 있는데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교육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있었던 이제 소위 우리끼리 이제 동지라고 불렀던 우리의 이제 동료들과의 나름 추억이 쌓인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그냥 훈훈하게 정리할게요. 다산 선생도 유배지에서 좋은 책 많이 쓰셨거든요. 예, 저희는 책 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기서 이제 많은 알코올과 또 알코올 그리고 알코올을 섭취하며 다들 바스러져 갔죠, 몸들이.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이제 MBC 파업의 속 얘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들어볼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라디오 PD와 이제 예능 PD 두 분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라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계속 이런 분위기면 우리 권성민 PD님 가실 것 같아. 네, 그래서 라디오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예능. 예, 예능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주제를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권성민 PD님은 중간에 막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MBC 라디오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채널이거든요. 뭐 김 선생은 특히나 라디오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MBC 라디오를 아주 어렸을 때는 별밤, 이문세의 별밤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참 듣다가 나이 나온다. 네. 저 이제 다 깠어요, 이미. 매일매일 라디오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잘 못 듣잖아요. 그때도 항상 대학생인데도 신기하게 좋아했던 프로가 저거예요. 최양락의 재밌는 라디오. 대통 퀴즈. 네.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배칠수 씨의 진가를 네네. 딱 알아보고 좋아했고, 그 뒤로는 직장 생활하면서는 라디오 듣기 쉽지 않으니까 주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요. 그때 양대 좋아했던 프로가 KBS의 라디오 천국하고, 네. MBC의 색다른 상담소였어요. 네네네. 두 개가 팟캐스트에서 순위 1, 2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색다른 상담소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징후가 딱 보더니 뚝 끝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MB 정권 말 이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말도 안 되게 많죠. 2시의 데이트 좋아했고 컬투쇼보다 전 2시의 데이트 좋아했고 특히 박명수 씨가 있을 때 이종환 최유라 뭐 엄마 아빠 들을 때 맨날 듣어서 같이 웃고 그렇죠. 네. MBC는 진짜 라디오가 최강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라디오 감성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감정이 메말른 사람이라 네. 시사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이제 잘 나갈 때 뭐 김미화 씨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브릿지 넣고 하는 게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청취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그 뭐 많은 라디오들이 이제 뭐 쓰는 포맷이기는 한데 중간에 제가 늘 그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들으면서 막 이렇게 자기들이 이 프로그램을 왜 듣고 어떻게 듣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청취자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중간에 넣는 건데. 그런 거. 네. 그럼 김철용 PD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에 대한 오마주입니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군요. 제가 처음 그 시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땐 그냥 받아 드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그게 맞아요. 제가 한 거예요. 네. 아, 정말, 네. 네. 감동스럽다. 네, 그리고 뭐 색다른 상담소도 그렇고 시사 프로그램들 뭐 손에 잡히는 경제 그것도 하셨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주로 들으면서 시선 집중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즐겨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는 사실 다 딴 데가 있으니까 김호준 씨, 김미화 씨, 뭐 손석희 씨, 뭐 이런 사람 다 딴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무너진 MBC 라디오가 저는 이제 다른 뭐 예능 교양 이런 것보다 시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속상한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 김미아 씨가 나간 사례는 워낙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됐고 하니까 배칠수 씨가 나가게 된 거는 사실 좀 별로 기사화도 안 됐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래도 일보를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그래도 좀 매너 아닌가. 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살짝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때는 2014년 봄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한참 그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재미있는 라디오를 이제 개편하자 이런 논의가 오는데 당시 담당 부장이 봄 개편에서 코너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지시합니다. 그때 지금의 시사 꽁트 포맷이 청취자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 시사 꽁트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출연자 배칠수와 당시 박찬혁 작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 여기서 이제 박찬혁 작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대통 퀴즈 그리고 뭐 이런 라디오에서 대부분 시사 꽁트 관련해서는 와, 이거 재밌다. 이거 정말 재밌다. 이런 거는 대부분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방송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이런 코너들 몇 개 하고 계시고. 백반토론 하시는. 네네네. 굉장히 그 감각도 있을 뿐더러 어느 방송사에서도 서로 모시기 급급할 정도의 작가예요. 드라마로 치면 김도우 작가? 뭐 이 정도 급이라고 봐야죠. 뭐 그리고 홍자매. 뭐 이 정도 급의 작가신데 박찬혁 작가가 필요 없다라는 충격선을 합니다. 당시 부장이. 그래서 PD들은 아니, 저 아저씨가 지금 제정신이니까. 아니, 이 작가를 잡기 위해서 위인설관에서라도 잡아야 될 작가인데, 약간 그래서 일단 충격에 빠집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뭐 감정을 표현하실 때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씨발? 아, 네. 그래서 담당 PD가, 아니, 무슨 소리냐. 시사 꽁트가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다, 재밌는 라디오에. 뭐, 그럼 박찬혁 작가를 까라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MBC 라디오 앞으로 당분간 뭐 먹고 사냐, 시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찬혁 작가나 배칠수는 MBC 라디오의 소중한 자산이니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빼는 것이 그들이 좋은 프로그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라고요? 다시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이 배칠수 그리고 박찬혁 작가 이 두 사람은 라디오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그 프로그램에서 빼서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일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MBC 내에서요? 예. 네. 근데 더 좋은 프로그램 어디? 어디? 이 사람한테 맞는 프로는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김미화 씨를 빼낼 때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 사람들이. 김미화 씨를 바로 내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재동, 김미화, 윤도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쳐내라는 오더가 국정원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이제 사실 우리 국정원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이제 국정원 문건이 자료가 이제 공개됨으로써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요즘 다 나오죠, 이제. 예. 그때는 저 인간들이 어디선가의 지령을 받고 저 연예인들을 쳐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 지령인가? 아무리 봐도 청와대다. 이런 정황만 갖고 있었는데 그 퍼즐이 딱, 마지막 퍼즐이 딱 이번에 딱 꽤 맞춰진 거죠. 국정원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근데 가령 뭐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 환상의 짝꿍 자체를 폐지시켜버리고 김미화 씨도 겉으로 알려진 거는 1년 반에 걸쳐 3번 3차 시기 마치 그 멀리뛰기 올림픽에서 멀리뛰기 할 때 1차 시기 2차 시기 하듯이 3차 시기에 걸쳐서 쳐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김재동 씨는 굉장히 당시에도 굉장히 A급 연예인이고 모시기 어려웠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좀 약간 하향세였어요. 그렇죠. 약간 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폐지하는 걸로 이 사람을 쳐내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으면 김재동만 까내고 포맷을 바꿨겠죠. 근데 김미화 씨는 당시에 프로그램 경쟁력도 굉장히 높고 청취율도 높고 광고도 완판뿐만 아니라 연계 판매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당시 라디오 PD들이 김미화 씨를 지키려고 굉장히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김미화 씨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밥줄이라서 그렇게 지킨 거예요. 사실은 별다른 이유 없어요. 김미화 씨가 빠졌을 때 그 타격이라는 게 일단 라디오국의 수익이 몇십억이 줄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저 인간들이 우리가 보기 미친 거지. 계속 그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김미아 씨를 바로 쳐낼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가 기본적으로 방송사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쪽지를 하나 주면서 야 이거 처리해 이런다고 내일 혹은 다음날 바로 쫙 이게 방송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방송사의 기본적인 고유한 조직 문화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MBC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조직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 하나 바꾸고 뭐 아니면 사장을 하나 바꾸고 임원 하나 바꾼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충성하고 이런 문화가 그때까지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한겨레에서 이번에 다시 특종으로 보도한 조직 자체를 어떻게 완전히 바꾸고 누구누구를 완전히 어떻게 배제시키고 누구누구는 어디 지방으로 보내고 누구누구를 해고시키고 이런 상세한 계획이 섰던 거고 그 계획이 한 번에 그것도 완전히 이제 완수된 게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 굉장히 여러 시기에 걸쳐서 이제 사실 완수된 거죠. 김미아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고.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 이제 연계 판매 아까 말씀하셨는데 라디오 앞뒤로 뭐 중간에도 광고가 붙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는 프로그램 하고 싶으니까 김미화 광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김미화도 광고 해야 되고 딴 데도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파는데 이거 워낙 잘 나가니까 네네. 아,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네네. 라고 붙여가지고 팔면 안 팔리는 광고들도 같이 다 팔리는 거잖아요. 전문가시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광고를 붙이려고. 아, 그렇지. 제가 잠깐 광고할게요. 그럼 저희 광고주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싸요 여기 싸.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되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그거를 프로그램 없애면 당장 돈줄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네. 이게 경영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주장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라디오 PD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저항했던 거고, 그래서 김미아 씨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들이 이제 쳐낼 때까지는. 근데 그때 쳐낼 때도 논리가 그거였어요. 김미아를 바로 쳐내길래 자기들도 논리가 너무 없으니까 딴 프로 좀 가라. 아, 이것이 딴 프로 가라. 세계는 우리는 에서 나오기만 말고, 하면 네, 다른 프로 알아봐 주겠다. 아니 그걸 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로 개소리죠, 사실은. 무슨 개소리지, 완전히. 근데 이거를, 가령 똑같은 논리를 2014년에도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배칠수, 박찬혁은 MBC 라디오의 소중한 자산이니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빼가지고 그들을 좋은 프로그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려면 다른 프로그램의 컨셉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훨씬 더 프라임 타임에 더 좋은 리소스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빼서 이걸로 더 키우자라고 한 말이 되는데 뒤에 거는 없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물론 없죠. 그냥 말만. 그렇죠. 말만. 더 좋은 데로 가셔라. 그래 놓고 이제 굉장히 뭐 엄한 프로그램에 굉장히 제작비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학기 정도 이렇게 생색냈다가 한 학기 뒤에 손쉽게 자르려는 사실은 뭐 우리가 보기엔 전형적인 이제 말도 안 되는 꼼수인 거죠. 사회과학적 전문용어로 개소리. 네네. 네. 약간 그 맥락들이 계속 이어진 거죠. 2014년에도요. 결국 쫓겨났습니까? 결국 쫓겨납니다. 그때 쫓겨나고 박찬익 작가도 이제 국장이 직접 그때의 국장이 김도인 국장, 지금의 이제 편성제작본부장인 회사의 공식 서열 3위. 이 사람이 작가에게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고사. 우리 많이 쓰는 두 음절의 단어 있잖아요. 확규.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차합니다. 예, 하차하고 배칠수 씨도 하차하고. 예. 윤도현 씨도 두시에 데이트 하차 네네. 시절에 얘기 좀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사실 똑같은 논리. 뭐 다른 프로 좋은 프로 가라. 여기는 지금 딴 사람 혹시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위해서 모셔올 테니라는 뭐 개소리. 예. 그 아이디어와 그 상상력이 딱 사실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싸운 건데 근데 이게 순방치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원래 라디오라는 플랫폼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의 경쟁력에는 얼마나 하든 관심이 없고 혹은 MBC라는 회사 전체의 경쟁력에는 하든 관심이 없고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쳐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가가 사실 드러나는 지점들이 뭐냐면 한 명 쳐내는 게 어려웠지 한 명 쳐내고 나서 그 다음 쳐내고 이런 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박찬혁 작가나 배칠수 씨 같은 경우는 MBC 라디오에서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나마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물은 거지 몇 년 안 했던 사람들은 이런 과정도 이제 안 거칩니다. 그냥 막 훅훅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냥.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꽤 유명하고 네네. 그 언론에 좀 회자가 됐던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쥐도새도 모르게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져버린 그런 방송인들이나 케이스나 이런 게 좀 있나요 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회수 씨죠. 이회수 씨도 이회수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뭐 굉장히 큰 프로그램은 아니고 띠 프로그램 같은 거였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고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냥 어느 날 훅 날렸어요 그냥. 근데 그 워낙 작은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D들도
이 사람 괜찮은데 왜 아이씨, 에이씨, 그냥 이러고 만들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D들이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포지셔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김미화나 뭐 윤도현이나 김재동을 그런 이유로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밥줄이 걸려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켰던 거였고, EBC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BC 프로그램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 광고가 붙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이씨, 괜찮은데 왜 지랄이야.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어쨌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판매되는 이런 뭐 돈의 크기를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본인들이 지시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지거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MB 이후에 지금 국정원 문건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MB 이후에 이 전체 기획을 한 권력을 지닌 MB와 MB의 일당들, 청와대 일당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다고 저희가 추정한 뉴라이트 세력에게는 MBC나 KBS 같은 공영방송을 경영이 잘 되고 뭐 성과가 좋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운영 원리가 아니었어요, 전혀. 오히려 이 회사들을 아무 의미 없는 회사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성과가 안 날수록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사를 힘을 빼버려는군요. 그렇죠. 그냥. 네.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지고 뭐 영향력도 작아지고 신뢰도가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 예능이면 예능, 혹은 뭐 시사면 시사, 혹은 보도면 보도, 뉴스면 뉴스 이런 프로그램에서 권력을 비판하고 재벌을 비판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걸 냈을 때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고 전파력도 없고 신뢰도가 없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권력을 지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들 입장에서 그것만큼 더할 나위만큼 좋은 게 없죠. 왜냐하면 MBC라는 당시에 가장 가시 같은, 손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의 방송사가 아무 의미 없는 방송사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싸우고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아무도 보지 않게 된다면 그들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들은 그래서 공영방송을 이렇게 의미 없는 회사로 만들려는 장대한 계획을 세웠고 몇 년 동안 그것을 실행한 거죠. 실제로 요즘 정황이 드러나는 거 보니까 MB 때 그런 작업이 다 이루어졌고 사실은 결과물도 나왔고 2012년 파업 오래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원하시는 바를 다 못 이루셨고 박근혜 지난 4년은 그냥 그 식물 상태, 그 계획한 그대로 공영방송이 의미 없어지는 모습을 딱 만들어냈던 4년인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게 자가 발전을 합니다. MB 때 저희는 이제 당시 이제 정권이 이거를 추진하고 기획을 했을 거라는 추정만 계속 했을 뿐인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국정원 자료로 이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고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진 건데 이후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MBC 내부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내면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처음에는 블랙리스트의 작동 원리가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 블랙리스트에 속한 연예인들을 배제하는 형태. 두 번째는 아이템 소재, 프로그램 방식을 블랙리스트화해서 못 다루게 하는 겁니다. 가령 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월호, 위안부 협상 이런 단어들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금기어가 됩니다. 그리고 예능에서도 심지어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자막을 굉장히 당시의 정권을 그냥 말 그대로 패러디만 해서 씀에도 불구하고 아예 프로그램이 폐지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웃고 또 웃고라는 2012년도에 굉장히 웃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코드를 좋아해서 약간 병맛 코드인데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서 이제 나는 하수다라는 코너 속 코너가 있었어요.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대통령 이건 근데 좀 이따 권성민 PD한테 들으셔도 된. 선배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저 약간 지금 편하게 얘기하러 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왔는데 네. 어느 순간 지금 제 앞에 마이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너무 청취자 모드로 돌아서셨어요,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완전 홀려가지고 와 재밌다 이러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지금 네. 제가 잘할게요. 자, 경고! 지금 방금 저한테 저 쳐다보셔서 지금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나 여기 있었지 지금 이 공간에 있었지. 네, 경고 하나 먹었으니까 2개만 더 먹으면 저 나갈 수 있는 거죠. 감사해요. 감사. 신천으로. 네, 네. 집도 신천 방향이에요. 여하튼,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너무. 웃고 또 웃고. 웃고 또 웃고. 거기서 이제 가령 이런 거를 쓰거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라는 그 역사적인 그렇죠. 있었죠. 용비 어천가 종편에 TV조선에서. 예, TV조선인지 그 채널A인지 단영 난제지만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다. 요거 잘라주세요. 네.
네, 그래서 자체 편집. 네. 그 종편에서 이 용비 어천가를 부르는 그 유명한 자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패러디합니다. 이걸 패러디해서 박근혜를 닮은 동년배 저기 아주머니가 나오시고 그 밑에다가 또 그런 식으로 패러디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김어준 이런 사람들도 또 패러디해서 나와요. 또 그 김어준도 또 역시 패러디 대상으로 나고 약간 이런 코너였어요. 굉장히 재밌는. 근데 몇 주 만에 바로 폐지됩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뭐 이런 식이죠. 세월호, 위안부 협상, 정치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절대 심지어 예능에서도 다뤄서는 안 되는 게 되죠. 가령 뭐 무한도전에서도 그때 뭐 광우병 소 쓰러지듯이 이런 멘트 썼다가 뭐 난리가 납니다. 뭐 그리고 뭐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에 경기를 할 뿐더러 예능에서 웃자고 한 것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달려듭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웃음이 사라진 디스토피아를 자신들의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약간 유식하게 얘기하자면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그 장미의 이름에 호르헤 수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중 웃음편을 불살라 죄송합니다. 끊어주세요. 예. 끊어주세요 하면 반드시 사랑하거든요. 끊어주세요. 약간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사실은 웃음이 사라진 세상 같아요. 좀 약간 끔찍하죠,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단계로 아이템과 소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옥죄고 억압합니다. 네. MBC 구성원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캐스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퍼집니다. 가령 뭐 파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아나운서들은 아예 많은 수를 아나운서 밖으로 유배 발령 보내버리고 그나마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남아있던 사람들조차도 얘는 안 된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계속 노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이 아나운서 배제는요, 섭외를 막은 걸 넘어서서 저희 예능 같은 경우에는 뉴스 클립 같은 걸 자료 영상으로 쓰잖아요. 네. 뭐 한여름 폭염이 뭐 이어지는 가운데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이제 도입부로 넣고 뭐 이렇게 그 뒤에 하지만 뭐 웃음 뭐 이렇게 할 때 그 뉴스 클립을 쓸 때 예를 들면 뭐 퇴사하신 문지혜 선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합원으로서 되게 많이 나왔던 뭐 오상진 선배 아니면 김소영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의 클립을 쓰면 그 클립도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얼굴의 자료 영상조차 못 쓰게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TV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게 목표였던 거죠. 네, 아예 그냥 들으면 수준이 민족 말살 정책이랑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또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지 못해서 저 예능 PD들을 이렇게 안 들키면 요리조리 이렇게 예능 풍자 자막을 어떻게든 쓰려고 기사만 안 난 몰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어디 무한도전에서 풍자 자막 이러면서 다음날 기사가 다음날 난리가 나요. 방송을 나갈 땐 모르고 있다가 생방으로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은 다 알아듣고 빵 터지는데 그러니까 또 그 당시- 멍청하면 못 알아듣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안 봤을 거예요. 안 보죠 이거를. 보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기자님들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눈치껏 풍자 자막 보셨으면 아이고 풍자 했네 그러고 이렇게 혼자만 보시고 좀 기사 안 써주셨으면 저희가 계속 풍자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자꾸 기사를 써주셔가지고 모니터링 자체를 성실하게 안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방송을 만드는 분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컨텐츠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니터링 안 하는 거잖아요. 방송국에서 보면 되게 그 실력 없으신 분들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방송 안 봐요. 방송 안 보고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영향을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니까 잘했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면 그때 막 이제 책임을 어떻게 이쁨빠이 하지? 막 이런 거에만 이제 예민하게. 전형적으로 좀 그러셨던 것들이 아닌가. 네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이게 완전히 이제 장악이 되면서 그 내부 구성원들이 이제 굉장히 디프레스되고 체념과 패배감이 일상화됩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연예인, 블랙리스트 소재, 블랙리스트 내부 구성원들은 쓰면 안 된다, 캐스팅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역시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윤도현이랑 뭘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내가 이번에 오상진이랑 뭘 해보고 싶어, 기획안을 올리다가도 뭐 안 될 건데 이러면서 또 스스로 막 철회합니다. 그리고 PD들도 배제된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런 걸 실사 기획안을 올렸다가도 부장이 위에서 안 시킬 거 아니야 그럼 네 이러고 바로 처리합니다. 패배가 자조가 일상화된 거죠. 그러면서 영혼은 다들 이제 좀 먹고 우리는 다 방송을 만드는 방송쟁이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사는 뭐 노예. 워낙 감시와 이 배제
이런 것들이 워낙 일상화되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뭐 하나 잘못됐다고 게시판에 글 하나 썼다고 바로 유배당하고 바로 배제되고 격리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상화되니까 저희는 심지어 저희끼리 여기는 아우슈비츠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합니다. 아우슈비츠다. 지금 상황은 그 독일군이 항복을 했는데 연합군이 아직 아우슈비츠예요. 안 온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눈 밝은 관수들 몇 명은 저희가 이제 자치회를 만들었잖아요. 유태인 자치회를 만들면 여기다가 이제 일제 지금 소강령이 떨어졌어요. 그 지금 임원들이 올해 들어서 몇 번이나 지금 핸드폰을 바꾼지 모릅니다. 다 폐기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임원들이 컴퓨터를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지금 하들 다 갈아치웁니다. 문서 소강경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몇 개 또 문서를 또 안 소가고 이렇게 흘려주는 또 이렇게 게슈타포들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 왔을 때 나도 같이 가 이런 건가요? 그렇지요. 네, 지금 뭐 이 자리를 통해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교통정리 좀 해서 갖다 주세요. 중복된 자료 필요 없습니다. 중복된 자료 필요 없고 너무 늦게 갖다 주시면 늦었다. 마감 시간이 좀 지났다. 마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센 거 갖다 주셔야 돼요. 네, 그거 좀 간부님들 고려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MBC 라디오가 사실 굉장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뭐 1등은 MBC, 그걸 어떻게 넘어가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라디오 PD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였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제 한참 전성기, 야 내가 그래도 1등 라디오 다니고 있어. 뭐 이런 거를 느끼셨을 법한 이런 에피소드 좀 있습니까? 그 선배님 얘기 듣기 전에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MBC 라디오의 영광의 시절을 막 얘기하는 선배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화 중에 하나가 SBS 컬투쇼가 이제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라디오 선배가 비상이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 청취율 표를 들고 와서 막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20개 순위 안에 SBS가 하나가 들어왔다. 전부 MBC 라디오였는데 진짜 그랬어요? 이건 정말 비상이다라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전설처럼 저희는 듣고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저분은 이제 입사하실 때 들었던 거고. 저 입사했던 입사일이 2012년 파업 시작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MBC가 정확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던 그 과정을 내리막길만 쭉 보면서 왔는데,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 영광의 MBC 시절에 약간 유니콘 같은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없는. 네. 어떻습니까? 직접 계셨을 때. 뭐 저희 옛날 얘기는 뭐 그냥 뭐 하지 말고요.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이 경영진들이 기본적으로 경영 성과에 원래는 이렇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저기 MB 때는. 박근혜 때는 실제로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국정원의 새로운 문건이 발견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어떤 공작들이 MBC를 더 말살시키고 이렇게 영혼을 파괴할 만한 이런 공작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B 때 수립된 계획들이 자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펴지고 확대 재생산되고 더욱더 이제 억제는 형태로 이렇게 됐었는데, 경영진들이랑 달라진 게 MB 때는 경영 수지 이런 것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박근혜 때 들어와서는 경영 수지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되게 우습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내에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있거나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중용하냐면 비리나 무능해서 굉장히 외곽 돌던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다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런 사람들로 그 고위 보직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수가 이 사람들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경영진들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국장하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임원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국장, 직업이 임원 이런 비아냥까지 들 정도로 지금 뭐 임원들 보면 굉장히 오래 임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원래 임원 3년 하면 안녕이거든요. 아무리 유능해도 웬만해서는. 근데 뭐 10년째 임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10년째 국장하고. 보통 국장 1, 2년 하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뭐 3년씩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데 10년씩 막 국장하고 막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지 기반이 없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뭘 하냐면 자기들에게 충성해서 보직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보직수당 뭐 이런 식으로 최소 1년에 1000 이상씩 막 던져줍니다. 막 던져주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마구마구 해외 연수를 다녀요. 사원들이 원래 갔던 해외 연수 다 축소하고 자르고 그 돈 다 모아서 충성하고 있는 늙은 보직 간부들한테 뭐 씁니다.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지지 기반이 없고 이 사람들이 정통성도 없으니까 다시 경영수지로 돌아옵니다. 경영수지 압박을 합니다. 아니 근데 라디오만 해도 가장 잘 나가는, 사실상 그 수익의 굉장한 포션을 차지하던 아침에 시선집중과 저녁에 세계은행의 그 명진행자들을 다 잘라놓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막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또 쫍니다. 청취율 쪼아라. 청취율 쪼고 청취율이 좋아야 광고가 나온다라는 굉장히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알 수 있는 그 논리를 굉장히 망고불변의 진리인 양 아프리카 원석을 이렇게 발견한 듯 유레카를 외치면서 청취율이 높아야 광고가 많이 나는 거야! 뭐 이런 그 국장이 굉장히 PD들을 대상으로 일가를 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셨네. 뭐 이런 약간 저희 감탄해서 막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취를 쪼고, 그러면 이제 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바꿔야 된다. 기획안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이 진행자를 가지고 청취를 올려라라는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지금 뭐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넣어라! 뭐 이런 약간 오더를 내린 거죠. 그러면서 경영 수지를 이제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컨텐츠로 경영 수지를 호전시킬 자신이 이제 없어지니까 자꾸 다른 사업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그럼 지출을 낮추면 되지. 그래서 제작비를 쪼고 심지어 뭐 이렇게 예능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은 이제 월급이 아니고 매 회당의 어떤 그 작가료를 받잖아요. 네네. 10,000원씩 깎아라. 아, 진짜? 이거 10,000원 깎아서 뭐 합니까? 10,000원 더 줘서 뭐 할 거니? 뭐 이런, 네. 제작비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깎으라는 오더가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에 직격탄을 맞은 데가 사실 예능이에요. 예능하고 드라마. 그쵸. 그래서 예능 드라마 PD들이 예능이 사실 지금 MBC의 제일 그 캐시카우거든요. 그것도 오래된 얘기인데. 네, 저희가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예능이 오히려 그럴수록 더 직격탄을 받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 얘기는 좀 그럼 권성민 PD가. 네. 그거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네. 거의 뭐 랩을 혼자 막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만 나오시면 그 PD분들이 랩을 하고 있어요. 45분짜리 랩. 그러니까. 네, 네, 진짜 개인적인 많아서 궁금한 그래요. 게 있는데 오늘 아침 TBS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했던 얘기예요. 그 색다른 상담소 제가 아까 되게 좋아했던 방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색다른 상담소가 편성이 됐을 때 낙곰수를 병행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본인 그쵸, 그쵸. 팟캐스트에서. 네. 저는 신기했어요. 나는 꼼수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색다른 상담소라는 코너를 맡네? MBC가 그럭저럭 살아있나? 이런 희한한 느낌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했어요. 이거 좀 오래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오늘 TBS에서 얘기한 건데, 색다른 상담소 하는 와중에 담당 PD분이 PD 한 명 있는데, 제작 부서가 아닌 딴 데로 발령하셨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냥 PD가 없으니까 어떻게 방송이 끝나야지. 이런 상황이 돼서 끝났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색다른 상담소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으며 그분은 방송이 안 끝났는데 무슨 제작 부서가 아는 데로 가지? 그 오더가 내려왔을까요? 물타기용으로 좀 하라고? 그때 이제 김어준 씨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랬을 확률이 되게 지금 뭐 추정으로서 굉장히 높죠. 이를테면, 김어준 씨 얘기는 이제 사실 뭐 앞뒤 그 다 자르고 한 얘기라서 그게 맞는,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데, 이제 좀 그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라서, 그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어준 씨는 그 원래 방송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되게 좀 웃기게도 그 MBC 라디오에 처음 데려온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때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그 경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주말에 확대 편성을 하니까 40분짜리를 뭐 만들라. 근데 이게 경제 프로그램으로 주말에 40분짜리 뭘 만들지 하다가 돈으로 생겨나는 온갖 인간사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김어준 씨가 그때 한겨레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고민 상담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데려와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요. 그 대박을 듣고 당시 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연애와 국제정치. 맞아. 연애와 국제정치. 예. 모 선배가 그때 이제 2시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그때 이제 담당 PD였는데 그냥 위클리 코너로 하나를 만듭니다. 연애와 국제정치. 국제정치 얘기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딱 한마디 그냥 하고 끝나는 그런 거고 주로 연애 상담이었는데 이게 어쩌다가 그때 나는 가수다가 굉장히 유행할 때인데 나는 가수다의 이번 주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를 3주 연속으로 맞춰요. 맞아요. 네, 제가 다 들었어요, 그거를. 예. 네. 김어준 씨가 3주 연속으로 맞추면서 김어준 씨가 나올 때마다 모든 그 연예 기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너가 난리가 나요. 그 김어준이란 사람에 대한 방송인으로서의 역량을 요거 되겠는데 이렇게 다들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을 때죠. 군침을 흘리고 있을 때고 김어준 씨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오디오 콘텐츠가 의외로 힘이 있구나. 전파력도 있구나. 이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미화 씨의 하차 문제 이런 게 얽히면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편향성과
지향성을 갖고 김미화 씨를 자른 게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어준 씨는 당시에도 MC가 되면서 스스로 주장을 해요. 나 5개월짜리다. 봐라, 나 반드시 잘린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 반드시 잘린다.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 안 되네요. 실패! 경고 2장. 한 장 남은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곧 갈 수 있겠네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MBC 라디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쭉 들어봤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뭐 뉴스를 통해서 또 시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듣지 않았던 얘기들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뒷얘기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배철수 씨가 얼마 전에 클로징 멘트 한 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SNS상에서나 뭐 다른 방송들에도 막 소개가 될 정도였으니까. 네. PD로서 지켜보시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일단 사실 확인은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파업에 지지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내려놓으신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FM 전체 채널이 지금 이제 DJ들이 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못 하게 된 상황이 돼서 그런 거고 마음으로는 저희는 이제 느끼죠. 이분이 이제 이 상황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루 빨리 DJ 그 PD들이 돌아와서 이 방송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마음으로는 저희는 느끼고 라디오 PD들이 파업하기 일주일 전부터 제작 거부를 시작했는데 제작 거부하면서 바로 이제 화요일부터인가 FM 방송이 다 죽습니다. 한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잠깐 재개가 돼요. 그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이례적으로 첫 곡과 끝곡을 같은 곡을 틉니다. 퀸의 Show Must Go On을 트는데 그러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쇼는 지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그리고 혹은 음악 프로그램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사실 뜻을 이제 밝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배철수 씨는 어쨌든 다시 음악 캠프의 디스크 자키의 자리에 곧 돌아오실 거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고 저희도 이제 곧 돌아가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 마음이 좀 뭉클했고 마음이 좀 울컥도 했고 그 뜻의 참 그 무거움이랄까요? 그걸 좀 실감했죠. 복귀하시게 되면 승리의 빵빠레와 함께 하실 거잖아요. 믿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거죠. MBC 라디오가 앞으로의 MBC 라디오는 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콘텐츠는 참 좋겠다. PD로서의 생각이나 그런 게 좀 있으세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은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하고 싶은 게 좀 많은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여쭈신 건 아닌 것 같고 느낌상 일단 MBC는 시사 프로그램을 당연히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다루지 못했던 아이템들을 전파라는 국민의 공공재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죄의 편으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뭐 라디오 당시의 국장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세월호를 왜 안 했냐, 우리가 위안부를 왜 안 했냐 이렇게 웃기고 있는데 블랙리스트의 작동 원리란 게 사실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윤도현이 그 다음에 뭐 우리 안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온 적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맞아요. 근데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캐스팅 환경이 보장된 상황에서 10번 출연할 사람이 이런저런 압력과 회유와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2번 혹은 3번밖에 안 나왔다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사실은 블랙리스트의 작동 원리인 거죠. 아이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아이템도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영역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다룬 적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른 방송사가 10번을 다룰 때 2번, 3번 다뤄놓고 이것을 제대로 다뤘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세월호를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뤘나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죠. 가령 딴 방송사에서 구조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할 때 여기는 사망자들이 받게 될 보험금을 얘기하는 방송이었어요. 저희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여러 차례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지만 전 앞으로도 계속 사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보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한 디테일들에 있어서. 위안부 협상 마찬가지죠. MBC 라디오가 다시 재건되는데 가장 상징이자 기둥은 이때까지 국민의 공공재인 전파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국민 다수의 복리를 위해서 방송한다는 이 방송 광량의 정신을 위배했던 지난 9년간의 오욕을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진솔하게 사죄하는 가치 있는 방송들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공이 말씀하신 게, 우리 방송 만든 거 말고는 사실 잘 뭐 아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목수가 나무로 뭘 만드는 거 말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냥 그거 하면서 그냥 살아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 안에서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막 나뉘고 입장 차이가 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미안해야 하고 근데 이들이 원래 원했던 건 뭐냐면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사람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뭐 이것만을 원했던 건데 그걸 하나를 뺏어놓으니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 이런 걸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몇 번을 들어도. 아, 이분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50분씩 랩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숨만 쉬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혹시 이제 저희가 질문을 어벙하게 해가지고 이게 좀 죄송스러운 어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할 틈이 없어요. 이분들 뭘 물어봐 우리가. 좋네. 그러니까요. 네. 날로 먹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방송하기 좋네요 이거. 네. 복귀하시면 복귀 기념으로 한 번씩 또 50분씩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무리는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파업을 많이 도와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평시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KBS에서 나름 파업하고 계시는 사람들한테 격려 메시지를 한 번씩 해주시라. 그래요. 이분들이 평시에는 굉장히 사이가 나쁘거든요. 잘 될 때는 뭐 그렇지. 경쟁하는 네. 데니까. 언제 KBS PD를 칭찬하겠어, 격려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치료를. 저기 고생 많으시고요. 힘내세요. 예. 야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번 파업이 지난 2012년 파업과는 달리 저희한테만 너무 좀 관심이 집중돼서 너무 죄송하고 힘내시라. 뭐 일단 그 정도의 덕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 PD님. KBS 국민의 방송 사랑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 또 오랫동안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두 분한테 아주 짧게 마지막으로 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PD님부터.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진심으로는 저희 관심 KBS에게 나눌 생각 조금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KBS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댓글 같은 거 좀 열심히 달아주시고 의외로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포탈에 기사 나오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청원들이 가끔씩 이렇게 어느 포탈 사이트든 이렇게 있으면 그런 청원들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이 팟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도 공범자들을 안 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겠는데요.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제 IPTV에도 풀렸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 저희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그 영화를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그 응원이나 관심들이 다 저에게 빚이라는 거, 명령이라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가슴 깊이. 그래서 저희가 뭐 정말 신나고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고 여기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이제 이 사회를 좀 더 감시해 주기를 바라고 좀 더 제대로 된 방송 언론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그 명령들을 저희가 정말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테니까요. 끝까지 이길 때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주시는 응원과 격려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저분들이 돌아가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추슬러서 제대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또 굉장한 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그 MBC 구성원들이 다시 해야 되는 몫인 거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 그것의 최종 수혜자는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이니까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고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라디오에서 TV에서 쟁쟁한 프로그램들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